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메아리입니다. 오늘은 로마 제국 쇠망사 제45장 롬바르드 왕국의 성립과 교황 그레고리오 1세의 부상편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기본의 로마 제국 쇠망사 45장을 통해서 볼 내용은요. 로마 역사, 특히 서유럽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정말 대단했던 로마 제국, 그 심장부인 이탈리아에서 제국의 힘이 확 빠지는 과정, 그리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세력이죠. 이 롬바르드족이 채우는 아주 그냥 격동의 시기, 이걸 다룹니다. 그 혼란 속에서 또 다른 인물이 떠오르는군요. 네, 그렇죠. 바로 교황 그레고리오 1세. 이 인물이 로마의 실제적인 어떤 보호자 역할로 부상하는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라는 그 거대한 인물이 사라지고 나니까 제국이 확실히 흔들리는군요. 그 사람 통치 아래에서는 잠시나마 옛날 영광을 찾는 듯 했는데 이탈리아가 다시 한번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어휴. 맞습니다. 정말 격동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이 권력의 이동이 아닐까 싶어요. 제국의 어떤 정치적, 군사적 힘이 약해지고 그 빈자리를 종교적인 또 도덕적인 권위가 어떻게 메워나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생생하게 따라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모든 것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사망한 서기 565년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조카인 유스티누스 2세가 황제가 되죠. 조카였군요. 네, 시작은 나름 괜찮았어요. 뭐랄까, 사람들 비탕감해주겠다,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이런 약속들에 내걸면서 인기를 좀 얻으려고 했죠. 뭔가 새로운 시대가 오려나? 이런 기대감.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처럼 만만치 않았겠죠. 그렇죠. 바로 외교적인 문제들에 부딪힙니다. 특히 그 북쪽의 유목민족, 아바르족과의 관계에서 이 황제의 성격이 좀 드러나요? 아바르족이요? 네, 이전까지 제국이 아바르족에게 조공, 그러니까 일종의 돈을 주면서 평화를 유지했는데 이걸 유스티누스 2세가 딱 거부해버립니다. 이제 돈 없어. 이런 식으로요. 상당히 단호한데요. 처음엔 용기 있어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야만족에게 더는 안 굽히겠다. 이런 선언처럼요. 하지만 기본은 이걸 좀 다르게 봐요. 유스티누스 2세의 어떤 자존심 혹은 좀 과한 자신감 이런 것과 제국의 실제 능력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힘은 약해졌는데 자존심만 내세운 결정이었다? 네, 맞아요. 행정은 이미 삐걱거리고 군사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 현실 파악이 좀 부족했던 거죠. 기본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좀 불안정한 리더십이었군요. 이런 게 결국 이탈리아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쳤겠네요. 중심부조차 방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약해진 틈을 파고든 게 바로 롬바르드족이에요. 게르만족의 한 갈래인데 당시 판노니아 지역, 지금의 헝가리 서부 쪽에 있었죠. 이들을 이끈 왕이 알보인이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야심만만하고 싸움 좋아하는 인물이었어요. 이 롬바르드족이 바로 이탈리아로 온 건 아니고 그 전에 주변부터 정리했다고요? 네, 그렇죠. 알보인은 동쪽의 강자였던 아바르족. 아까 그 유스티누스가 조공 거부했던 그 아바르족과 손을 잡아요. 그리고 이 동맹을 이용해서 당시 도나우강 유역의 또 다른 강자였던 게피다이족을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이때 알보인이 게피다이족 왕 쿠니문드를 직접 죽였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래를 한다면서요. 게피다이족 땅을 동맹인 아바르족한테 넘겨준다. 왜죠?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탈리아 침공. 게피다이 땅을 넘겨주는 대신 자기들이 이탈리아로 갈 때 뒤를 봐달라, 그리고 필요하면 지원도 좀 해달라 이런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아주 전력적이죠? 뒷배를 마련한 거군요. 네. 그래서 서기 568년쯤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부족 전체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습니다. 그런데 이 롬바르드족의 침공 배경에 그 유명한 환관 나르세스 이야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좀 드라마틱하던데요. 네. 나르세스.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유스티니아누스 시대에 이탈리아를 다시 찾은 최고의 영웅이었잖아요. 그런데 새 황제 유스티누스 2세의 황후 소피아랑 사이가 틀어져요. 그 모욕적인 말 때문에요. 군구에 와서 배나 짜라 이런? 맞아요. 전승에 따르면 그렇죠. 당시 환관이 높은 직책에도 올랐지만 약간 여성적인 존재로 보는 시선도 있었거든요. 이 모욕에 나르세스가 엄청나게 분노해서 복수를 맹세했다는 건데요. 기번이 기록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영어 원문 그대로 한번. 네. I will spin her such a thread as she shall not easily unravel.
네, 직역하면 내가 그녀를 위해 아주 복잡한 실타래를 자사주겠다. 그녀가 쉽게 풀지 못할 그런 실타래를 뭐 이런 거죠. 무서운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기본은 이걸 나르세스가 롬바르드족을 이탈리아로 끌어들여서 제국의 혼란과 파멸이라는 정말 풀기 어려운 운명의 실타래를 만들겠다는 그런 끔찍한 복수의 다짐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나르세스가 알보인한테 비밀에 연락해서 이탈리아로 쳐들어와 하고 부추겼다는 설이죠. 와, 정말 영화 같은데요. 근데 이게 진짜 역사적 사실인지는 좀 논란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나르세스가 실제로 롬바르드족을 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 부족해요. 기본도 이 이야기의 진위는 좀 불확실하다고 쓰고요. 하지만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왜 당시 사람들이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까? 이걸 생각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만큼 제국 내부의 갈등이 심했고 외부 위협에 취약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인 거죠. 영웅마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불안감. 그렇군요. 어쨌든 알보인이 이끄는 롬바르드족은 별다른 저항 없이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 북부를 그냥 휩쓸었네요. 네, 밀라노 같은 주요 도시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점령당했죠. 파비아만 좀 버텼다고요? 네, 맞아요. 파비아가 유일하게 끈질기게 저항했어요. 무려 3년 동안 포위 공격을 버텼으니까요. 3년이나요. 대단하네요. 하지만 결국 572년에 함락됐고 알보이는 이 파비아를 자기 왕국의 수도로 삼습니다. 이렇게 이탈리아 북부에 롬바르드 왕국이 딱 들어서게 된 거죠. 로마 제국의 심장부의 말이에요. 알보인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좀 잔혹했다고 하셨는데 기본이 묘사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두개골. 아, 네. 바로 그 게피다이족 왕 쿠니문드의 두개골 이야기죠. 기본이 이렇게 썼어요. 들어보시죠. The king of the Lombards contemplated with delight the head of Cunimund, and his skull was fashioned into a cup to satiate the hatred of the conqueror, or perhaps to comply with the savage custom of his country. 해석하면 롬바르드의 왕은 쿠니문드의 머리를 만족스럽게 바라보았고 그의 두개골은 정복자의 증오를 풀기 위해 또는 그의 나라의 야만적인 관습에 따라 술잔으로 만들어졌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적장의 해골로 술잔을. 그렇죠. 정말 그 시대의 야만성을 보여주는 건데, 근데 이 잔혹함이 결국 알보인 자신의 비극으로 이어져요. 어떻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알보인의 아내 중 한 명이 바로 그 죽은 쿠네문드의 딸 로자문드였어요. 전리품처럼 왕비라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연회에서 알보인이 이 로자문드한테 아버지의 해골 술잔으로 술을 마시라고 강요한 거예요. 새삼에. 당연히 로자몬드는 엄청난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겠죠. 그래서 복수를 결심하고 알보인의 부하이자 자기랑 불륜 관계였던 헬미키스랑 짜고 잠든 알보인을 암살해버립니다. 허허. 폭력으로 흥한 자 폭력으로 망한다더니 딱 그 짝이네요. 그렇죠. 알보인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고 나서는 롬바르데족이 한동안 강력한 왕을 못 세워요. 대신 한 30명쯤 되는 공잡, 듀크들이 각자 자기 땅을 다스리는 뭐랄까 분할 통치 시대 이런 걸로 접어들죠. 통일된 힘 없이 그냥 이탈리아 여기저기로 퍼져나갔어요. 롬바르드족이 분열 상태였다면 비잔티움 제국 입장에서는 이게 이탈리아를 되찾을 기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기회를 못 살렸다고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알보인 다음에 황제가 된 티베리우스 2세나 그 후계자인 마우리키우스 황제 때도 비잔티움은 여전히 동쪽에 페르시아랑 싸우느라 바빴고 북쪽에서는 또 아바르족이랑 슬라브족이 쳐들어오고 정신이 없었어요. 다른 데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았군요. 네, 이탈리아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죠. 군대를 보낼 여력도 사실 의지도 좀 부족했어요. 이탈리아 방어는 거의 방치 상태였다고 봐야죠. 제국의 보호막이 사라진 로마와 이탈리아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겠네요. 네, 기본이 당시 로마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요. 롬바르드족의 침략 약탈은 계속되고 거기다 기근, 전염병까지 덮치고 특히 테베레 강이 한번 크게 범람해서 도시가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는 재앙도 있었다고 해요.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군요. 네, 옛날 로마 제국 수도의 영광은 찾아볼 수도 없고 거의 폐허처럼 변해갔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롬바르드족이 이탈리아 주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지었다고요. 환대라는 이름으로요.
맞아요. 환대, 호스피탈리티라는 명목으로 자기들이 점령한 땅에서 나오는 농작물의 3분의 1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어요. 이게 원래 로마 제국 말기에 제국 안에 들어와 살던 게르만 용병들한테 숙식이나 땅을 제공해주던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악용한 거죠. 이름만 환대고 실제로는 그냥 수탈이네요. 그렇죠. 완전 조직적인 수탈이었어요. 로마 시민들은 뭐 제국 보호도 못 받고 새로운 지배자한테 착취까지 당하고 정말 힘든 시기였죠. 황제도 없고 총독도 제 역할을 못하고 그야말로 완전한 권력 공백 상태네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쩌면 새로운 리더십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정치적 군사적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로마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릅니다. 바로 교황 그레고리오 1세. 우리가 보통 그레고리오 대제라고 부르는 분이죠. 아, 드디어 그레고리오 교황이 등장하는군요. 어떤 분이었길래 이 혼란 속에서 로마의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번의 등장은 정말 드라마틱해요. 원래 로마의 유서 깊은 귀족 집안 출신이에요. 젊었을 때는 로마시 행정장관, 그러니까 지급으로 치면 시장 같은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랐던 분이에요. 다 버리고 수도사가 됩니다. 신앙심이 아주 깊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교황까지 되신 건가요? 워낙 능력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수도원에 있으면서도 행정 능력이나 외교적인 수완이 워낙 출중하다는 게 알려졌고 결국 로마 시민들이랑 교회가 제발 교황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요청해서 서기 590년에 교황이 됩니다. 본인은 정말 하기 싫어했는데 시대가 그를 부른 거죠. 그리고 그는 그냥 영적인 지도자를 넘어서서 위기에 빠진 로마를 구하는 실질적인 구원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는데요? 제국 행정력이 마비된 상황에서 교황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우선 당장 굶주리는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교회가 시칠리아나 아프리카에 가지고 있던 넓은 땅에서 나온 곡물들을 로마로 가져와서 체계적으로 나눠지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먹는 문제 해결이 제일 급했으니까요. 아, 식량 공급부터 해결했군요. 네. 그리고 롬바르드족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도시 방어를 조직하고 자기 돈을 털어서 성벽도 고치고 심지어 군대를 지휘하기도 했다고 해요. 종교 지도자가 군대까지 지휘했다고요?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건 롬바르드족 지도자들이랑 직접 외교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로마를 위협하니까 때로는 돈을 주고 때로는 말로 설득해서 휴전을 이끌어내고 도시를 지키려고 엄청 애썼죠. 포로로 잡혀간 시민들 몸값도 대신 내주고 전염병이나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구호 활동도 펼치고 정말 문자 그대로 로마의 아버지이자 통치자 역할을 한 겁니다. 여기서 기본이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그레고리오가 이 모든 걸 제국의 공식 허가나 지원 없이 거의 혼자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황제나 이탈리아 총독한테 의지한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했다는 거죠. 심지어 로마르즈 지도자들이랑 직접 조약을 맺기도 했어요. 제국을 거치지 않고요. 아, 제국 허가 없이요. 대단하네요. 네, 이게 그냥 위기 대응 차원을 넘어서 권력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본이 이 상황을 아주 인상적인 문장으로 요약하는데요. 이것도 원문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The majesty of the Roman laws protected the liberty of each citizen against the rash effects of his own distress or despair. But the most effectual shield of Rome was the virtue and authority of the first Gregory. 과거 로마법의 위험은 각 시민의 자유를 그 자신의 고통이나 절망의 경솔한 결과로부터 보호했다. 그러나 이제 로마의 가장 효과적인 방패는 초대 그레고리오의 덕과 권위였다.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법과 제도가 로마를 지켰지만 이제 그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교황 그레고리오 개인의 도덕적인 힘, 그의 리더십과 실제 행동이 로마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제국의 어떤 물리적인 힘, 정치적인 힘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교황의 도덕적 권위, 영적인 리더십, 그리고 현실적인 행정 능력이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로마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서유럽 전체 역사에서 교황권이 세속 권력보다 점점 더 우위에 서게 되는 그 긴 과정에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거죠. 기본은 이걸 교황의 주권, papal sovereignty로의 전환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로마 제국 쇠망사 45장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죽고 나서 약 반세기 동안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는 거네요. 네, 크게 한 세 가지 흐름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어요. 첫째는 비잔티움 제국,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정치적, 군사적 힘이 이탈리아에서 확 약해지고 거의 붕괴하는 과정이죠. 유스티누스 2세의 그 오판에서 시작된 균열이 점점 커진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 그 힘의 공백을 파고들어서 이탈리아 북부에 새로운 왕국을 세운 롬바르드족의 등장이군요. 내부 문제로 완전한 통일 국가는 못 됐지만 어쨌든 이탈리아 땅에 야만족 왕국이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하고 또 오래가는 영향일 텐데요. 바로 로마 교황의 부상입니다. 제국의 보호는 사라지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 그냥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로마시의 실질적인 행정가, 외교관,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정신적인 기둥, 도덕적 권위의 중심으로 딱 자리 잡는 과정, 이게 핵심이죠. 제국의 세속 권력이 무너진 자리에 교회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권위가 새로운 질서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건 정말 중세 유럽 역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겠어요. 맞습니다. 이 시점을 계기로 서유럽에서 교황의 역할과 위상이 이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죠.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정치 시스템은 서서히 무너졌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제국 안에서 자라난 기독교, 그리고 그 수장인 교황이 로마의 문화적, 정신적 유산을 이어받아서 서구 문명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 이 장엄한 변화의 시대를 이렇게 성찰적인 문장으로 마무리하죠. 제국은 쇠퇴했지만 신앙은 새로운 질서를 세웠습니다. 로마의 무너진 성벽 위에서 교황 그레고리오 1세는 제국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신앙과 도덕적인 리더십이 폐허 속에서 새로운 질서와 희망을 만들었다는 기본의 통찰이 참 깊은 울림을 주네요. 그렇죠. 제국의 어떤 딱딱한 물리적 힘이 무너진 자리에 신앙심과 또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딱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들어서는 모습. 이걸 보면 권력의 본질이라는 게 꼭 고정된 게 아니라 시대와 상황이 필요로 하면 얼마든지 변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사회 곳곳에서 겪는 여러 리더십의 위기 속에서도 이 1400여 년 전 로마의 이야기에서 뭔가 비슷한 교훈이나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위기 속 리더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오셨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4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로마 제국과 그 영원한 라이벌이었죠. 사산조 페르시아. 이 둘 사이에 정말 치열하고 복잡한 갈등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진 페르시아 장군 바흐람 추빈의 반란과 또 폐위되었던 황제 호스로 2세의 극적인 복위 과정, 이런 동방세계의 격동적인 역사를 계속해서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